올해 신규로 등극한 파괴적 혁신기업 50선의 두 번째로 살펴볼 회사는 리니지 로지스틱스라는 아주 어마어마한 규모의 대기업입니다. 이 회사가 선정된 이유는 우리가 흔히 아는 냉동, 냉장, 창고 및 물류 서비스를 제공한 회사인데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냉동, 냉장, 창고, 물류 서비스와는 기술적으로 좀 획기적인 것들을 많이 개발했기 때문에 이 회사가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단 이 회사는 세계 식품 콜드체인 서비스 시장 1위 기업입니다. 2019년 말 현재 북미의 냉동, 냉장 창고 압도적인 1위 회사이고요. 2012년도에 여러 회사를 인수합병하면서 이제 리니지 로지스틱스란 이름으로 재탄생한 회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콜드체인이라고 하면 콜드체인 혹은 쿨체인이라고 하면은 콜드라는 게 차갑다는 뜻이잖아요. 쿨이라는 것도 그렇고 제품의 생산 수확에서부터 소비자까지 배송되는 과정에 일정 수준 이상의 저온을 계속 유지하는 것을 우리가 콜드체인이라고 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전 세계적으로 과일이나 채소가 제대로 저온에서 관리가 안 돼서 버려지는 게 무려 25%라고 합니다. 손실되는 게. 그리고 북미, 미국과 캐나다, 북미 지역만 해도 세계은행 조사에 따르면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의 총량이 무려 2조 5천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2조 5천억 원만 돼도 엄청난데 2조 5천억 달러. 그러니까 약 3천조 원 정도 되는 거죠.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 문제가.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것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환경 보호 측면에서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죠. 이 회사가 이렇게 파괴적 혁신기업 50선에 올해 처음으로 등극한 이유는 규모 때문이 아닙니다. 이 파괴적 혁신기업을 선정할 때는 규모를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그 회사가 기존 산업을 얼마나 파괴적으로 혁신시키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가를 중요하게 보는데 얘네는 정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그런 신기술로 무장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호평을 받는 거죠. 일단 얘네가 이 신기술 개발을 위해서 내부에 R&D 팀을 얼마나 잘 꾸렸냐 하면 실리콘밸리 최고 수준의 물리학자, 수학자, 해양 생물학자, 엔지니어, 컴퓨터 엔지니어, 데이터 엔지니어들을 다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는 일은 저도 뭐 문과 출신이라 공학적인 용어에 대해서 익숙치는 않은데 열역학, 수학, 인공지능, 머신러닝, 로봇공학, 통계학, 해양학, 컴퓨터 시뮬레이션, 데이터 시각화 등의 다양한 기법들을 활용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 저온에서 움직여야 되는 식품의 공급망을 최적화하는 그런 결과물을 내놓기도 하고 특히 저비용 고효율의 미래형 창고 시스템을 만드는데 아주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있기 때문에 호평을 이제 받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얘네가 가지고 있는 핵심 기술 중에 뭐 우리말로 하면 송풍 동결 시스템, 뭐 급속 냉동을 하는 송풍을 통해서 동결하는 급속 냉동 기술이 있고요. 두 번째는 플라이 휠링이라는 기술이 있는데 이 송풍 동결 시스템은 냉동 보관해야 될 제품이 딱 입고되자마자 급속 냉동을 하는데 이렇게 예를 들면 바람을 세게 불어넣어서 단시간에 마이너스 17.7도 이하로 급속 냉동을 하는 기술인데 이게 아주 탁월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플라이 휠링이라는 기술은 에너지 효율성 및 스케줄링을 위한 알고리즘인데요. 예를 들면 전기 에너지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쓸 건지, 그리고 보관과 관련된 스케줄링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알고리즘인데, 얘네가 이걸 하기 위해서 이 수학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과거의 에너지 사용량, 그리고 기상청 데이터 이런 걸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날씨도 예측을 할 수 있고 에너지 사용량이 최대 피크가 될 수 있는 시점도 예측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에너지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얘네가 1년에 평균 400억 파운드의 식량을 식재료 혹은 식량, 채소, 과일 같은 걸 처리를 하는데, 얘네 고객사가 이제 월마트, 그리고 미국 최고의 육가공 회사인 타이슨, 그리고 맥도날드 같은 3,000개 고객사가 콜드 체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얘네 이런 알고리즘을 송풍 동결 시스템과 플라이 휠링이란 기술을 잘 적용해서 이런 콜드 체인 관리에 들어가는 에너지 소비를 34% 줄였고요. 그리고 금액으로 따지면 수백만 달러를 절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효율성이 엄청난 거죠. 특히 얘네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기술 중에 하나가 창고에 라이더 스캔이라는 기술을 쓰는데, 이게 뭐냐면 아주 복잡하게 층층이 쌓여진 물건을 쌓을 수 있는 창고를 이 라이더 스캔이라는 기술로 다 스캔을 해서 최적의 팔레트 공간, 팔레트가 이 물건이 쌓여지는 한 공간을 우리가 팔레트라고 하잖아요. 이 팔레트 공간의 효율성을 최고로 높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창고에도 이 얘네 라이더 스캔 기술을 활용하면 더 냉동 냉장용 제품을 더 안전하고 더 많이 쌓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네가 창고 비용도 무려 4천만 달러 가량을 매년 절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콜드체인 관련된 서비스 기술의 혁신을 잘 이뤘다는 측면에서 올해 파괴적 혁신 기업에 처음 선정이 됐고요. 워낙 큰 대기업이고 이 CNBC 디스럽터 50의 선정 기준을 보면 보통 설립된 지 얼마 안 된 스타트업들을 주로 선정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얘네가 비록 혁신적인 물류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내년에 또 선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오늘 여러 사례에서도 소개했듯이 흔하디 흔하고 뻔한 그런 산업 인프라에서도 뭔가 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아주 많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올해 처음 파괴적 혁신기업 50선에 등장한 기업 중 오늘 살펴볼 세 번째 회사는 비스토우라는 온라인 보험회사입니다. 생명보험회사. 이 회사는 2016년에 설립된 회사인데요. 그동안 준비를 해서 2020년도에 아마 세계 최초일 겁니다. 일단 미국에서는 최초인데 완전 디지털 생명보험사로 탄생을 했습니다. 이 회사가 이렇게 한 이유는 기존에 미국에서 생명보험 시장이 사람들이 참 필요로 한다고 느끼는 사람은 많지만 생각보다 보험을 하나도 들지 못한 미국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보험의 혜택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인들 설문조사하면 84% 정도로 대다수는 생명보험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미국 3억 얼마 인구 중에 보험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무려 41%나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은 보험도 비싸고
더더군다나 보험을 드는 과정이 되게 복잡합니다. 의사의 뭐 진단 기록도 있어야 되죠. 그리고 또 사람을 만나서 여러 가지 또 뭐 문진표 같은 그런 것에 대한 응답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보험 드는 과정이 복잡하니까 보험을 필요한 걸 제대로 들기도 힘들고, 또 특히나 먹고 살기 힘든 뭐 빠듯하게 먹고 사는 사람들은 보험을 아예 들 생각을 못 하는 거죠. 41%나 되는 미국인들이.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는 완전히 모바일 폰 기반으로 보험을 들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현재 비스토우에 생명보험을 가입한 고객의 75%가 모바일 장치를 통해서 보험을 가입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보험 가입자의 대부분은 25세에서 45세, 25세, 45세면 보통 대학 졸업하고 직장 생활 시작하는, 뭐 대학을 다니는 사람으로 따지면, 다녔던 사람으로 따지면 직장 생활 시작해서 45세면 애 낳고 보통 회사에서 이제 관리자 정도 될 수 있는 그런 나이들이잖아요. 또 이들 대부분은 어린 자녀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어린 자녀가 있으면 당연히 그런 보험을 들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는 전체 프로세스가 보험을 가입할 때 필요한 프로세스가 다 모바일 폰 기반의 디지털로 다 되는 거예요.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보험 하나 가입해볼까라고 손쉽게 생각하고 의사결정하고 보험 가입을 다 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전체 프로세스가 디지털로 다 되니까 의사의 방문도 필요 없죠. 사람을 만날 일도 없죠. 요즘 같은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사람을 만나기가 꺼려지는 상황에서는 얘네가 미국 보험, 생명보험 시장에서 큰 인기를 얻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왼쪽 사진을 보시면은 커버리지는 5만 달러에서 150만 달러, 그러니까 보험금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보험 기간은 10년에서 30년, 평균적으로 얘네 같은 경우. 그리고 보험을 드는 나이는 18세에서 60세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주로 25세에서 45세의 젊은 층들이 주로 현재 보험을 많이 가입하고 있다고 하고요. 얘네가 최근에는 또 사업 확장을 위해서 제 유튜브 동영상 가면 레모네이드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완전 디지털로 하는 손해보험 회사예요. 엄청 상장해서 지금도 엄청 인기가 많은, 주가도 많이 오른 그런 회사인데, 레모네이드하고 또 다른 회사하고 얘네 비스토우가 협력해서 프로텍트 API라는 얘네 생명보험 상품을 다른 데서 손쉽게 가져다 팔 수 있게, API라는 게 소프트웨어 기술이거든요. 딴 데서 자기네 모바일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얘네가 이번에 발표한 프로텍트 API 기술을 끌어다 쓰면은 이 비스토우의 생명보험을 딴 데서도 손쉽게 제공하거나 팔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을 통해서 또 새로운 변화를 도모하고 있고, 지금까지 펀딩 받은 금액은 1억 4,500만 달러, 145밀리언이니까 1억 4,500만 달러, 약 1,500억, 1,600억 원 정도 되는 거죠. 1억 4,500만 달러니까. 그리고 현재 밸류에이션, 기업 가치는 4억 9천만 달러. 아직 유니콘이 못 됐습니다. 아마 내년 5월경에 2022년 파괴적 혁신기업 50선 CNBC 디스럽터 50가 발표되면 그때는 1 빌리언, 10억 달러 이상인 유니콘 기업으로 아마 등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보험사들이 얘네 같은 디지털 프로세스로 완전히 이루어지는, 이게 완전히 디지털로 이루어지려면 여기 지금 키 테크놀로지스에 나와 있는 인공지능이나 머신러닝 기술을 잘 접목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기존 프로세스나 비즈니스 문화를 기존 생명보험회사들이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올해 처음 등장한 파괴적 혁신기업 네 번째 회사는 AMP 로보틱스란 회사입니다. 이름만 언뜻 들으면 무슨 로봇 만드는 회사인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로봇을 만들기는 하지만 로봇을 파는 게 목적이 아닌, 물론 판매도 하지만 그 로봇이 핵심적인 역할이 재활용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재활용 분류 로봇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로봇 리사이클 베러, 로봇을 이용해서 리사이클, 재활용을 더 효율적으로 한다라는 게 얘네 캐치프레이즈이고요. 밑에 보시면 홈페이지 캡처 뜬 거에 Reimagining Recycling, 리사이클링, 재활용을 새롭게 생각한다라는 게 얘네 캐치프레이즈입니다. 뭘 이용해서? 바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요 왼쪽에 캡처 뜬 것에 백그라운드 이미지가 있잖아요. 저게 재활용 쓰레기가 컨베이어 벨트에 지금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로봇, 얘네 AMP 로보틱스가 공급하는 로봇, 재활용 분류 로봇에 달린 카메라가 그 지금 지나가는 저 재활용 쓰레기들을 비춥니다. 그러면은 얘가 인식을 하는 거예요. 왼쪽은 페트병이고 클리어, 깨끗하다고 하고, 지금 캡처 뜬 것에 위에는 안 보이는데 위에 지금 빨간색 뭐 무슨 물품인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지가 인식을 하는 겁니다. 저게 뭔지를. 이게 작년 기준, 2020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컴퓨터 비전과 인공지능 기술로 이 카메라, 로봇이 카메라를 통해 인식하는 물품이 무려 10억 개가 넘었다고 합니다. 얘네 홈페이지 가보면 무슨 종이로 된 사무실에 쓰는 종인지 잡지인지 이런 것들을 카메라가 다 인식을 해냅니다. 심지어 커피컵 같은 거 오면은 이게 스타벅스 컵인지 예를 들면 한국 같으면 이디야 컵인지도 다 알아냅니다. 그래서 제가 분류를 어떻게 할 건지를 알아서 다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오면은 저렇게 수없이 많이 쏟아지는 물품들을 이 컴퓨터 비전 기술이 담긴 로봇 팔이 다 이렇게 분리를 해내는 겁니다. 뭐 재활용할 수 있는 뭐 깨끗한 플라스틱 병인지, 아까 요 페트병 클리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 저런 것처럼. 그래서 지금까지는 미국에서 사실은 이 AMP 로보틱스가 본격적인 활동하기 전에 작년 같은 경우에 미국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이 사람들 접촉이 안 되고 이러니까, 접촉하면 위험하고 하니까 가정용 폐기물이나 재활용 센터들이 잇따라 문을 다 닫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AMP 로보틱스가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하면서 AMP 로보틱스의 이 시스템들을 도입을 하면서, 그러면 이제 재활용 센터에 일하는 노동자들이 훨씬 띄엄띄엄 넓은 반경에서 일을 해도 되거든요. 저 로봇이 기본 작업을 다 해주니까. 그래서 이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컴퓨터 비전 기술과 딥러닝을 사용해서 저 지나가는 재활용 쓰레기마다 색상과 크기와 모양, 투명도, 불투명도의 정도, 그리고 뭐 특히 이제 제품 브랜드 같은 것도 다 인식을 웬만한 건 다 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분류를 해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분류를 안 했을 경우에 미국 같은 경우 현재 연간 기존 체계에서는 2천억 달러의 재활용품이 낭비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냥 다 소각되고 매립되고 버려진다는 거죠. 재활용을 못하니까. 2천억 달러면 얼마입니까? 약 220조 원 정도의 재활용품이 그냥
재활용이 안 되고 다 버려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개체 인식률을 높임으로써 사실 저 로봇 팔 만드는 거야 뭐 이렇게 어려운 기술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한국에서도 충분히 만드는 기술인데 개체 인식률을 높인다는 것. 로봇에 달린 카메라 눈이 물건을 정확하게 인식한다는 것. 그러니까 얘네 같은 경우는 이 카메라가 인식을 하면서 계속 딥러닝으로 학습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현재 약 10억 개의 개체를 분류할 수 있는데 이게 한 보도에 따르면 머지않아 100억 개 가까이로 늘어날 수 있다고 예측하는 보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점 로봇의 학습량이 높아지고 많은 물건을 다루다 보면 같은 페트병인데 지금 이 사진에는 클리어라고 되어 있는데 페트병이 밑에가 약간 뭐 많이 지저분하면은 저기 사람들이 저거는 담배를 털어 넣어서 담배재가 묻을 확률이 높다. 지가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죠. 우리가 사람 눈으로 보고도 이거는 술 먹다가 페트병에다 담배 꽁초를 버려서 밑에가 지저분하다고 사람들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잖아요. 그런 학습 능력을 로봇도 이제 가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현재 이 회사의 기업 가치는 아직 안 알려져 있는데요. 아마 내년에도 파괴적 혁신 기업에 등극할 것 같고 지금까지 펀딩 받은 금액은 7,780만 달러, 약 800억 원 정도 됩니다. 아마 얘네 이 비즈니스의 효과가 점점 이제 알려지고 검증이 되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대규모 펀딩이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올해 처음 파괴적 혁신 기업 50선에 등장한 5번째 회사는 신라 나노 테크놀로지스라는 회사입니다. 저도 처음에 이 회사를 몇 년 전 접했을 때는 신라? 우리 신라인가 했더니 그게 아니라 영어로 이름이 신라고요. 나노 기술 기반의 회사인데 빨간색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Making EV Batteries Better. EV라는 게 Electronic Vehicle, 전기차를 얘기하는 거죠. 전기차 배터리를 더 낫게 만드는 것을 추진하는 회사입니다. 오른쪽에 파운더 겸 CEO 진 베르디 체프스키, 빈 베르디 체프스키 CEO는 원래 스탠포드를 다니다가 중퇴했나 졸업하고 테슬라의 7번째 사원으로 테슬라 아주 초창기에 스탠포드 기계공학을 전공한 사람이고 테슬라의 그 경험을 기반으로 학력을 기반으로 7번째 사원으로 입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테슬라에서 7번째로 입사한 테슬라 로드스터라는 테슬라의 되게 비싼 차가 있거든요. 제품. 그 로드스터에 탑재할 리튬 이온 배터리를 테스트하는 일을 했대요. 테슬라에 한 4년 근무하면서 특히 많은 과정을 로드스터 차량에 탑재할 리튬 이온을 테스트하는 작업을 했는데 이 베르디 체프스키 CEO가 그 당시 테슬라 근무하면서 느낀 게 이 정도 배터리 기술로는 이건 정말 문제가 있다. 배터리의 효율성을 근본적으로 높이지 않으면 결국은 배터리가 전기차에서 가장 비싼 전기차에서 배터리가 거의 1,000만원, 2천만원, 2천만원 이상 할 정도로 비싼 최고로 비싼 고가품이고 또 배터리가 현재와 같은 무게로 있으면은 차량의 무게가 높아지니까 차가 빨리 달리는데도 한계가 있고 에너지 효율성에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보다 저렴하면서도 보다 가볍고 보다 효율성이 높으면서 보다 안전한 배터리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테슬라를 나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이 신라 나노 테크놀로지스라는 회사를 다른 과학자들과 여기 나오는 유신 제이콥 같은 다른 과학자들과 같이 이걸 만듭니다.
그래서 뭘 만드냐 하면은 실리콘 기반의 나노 분자로 된 배터리 음극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뭐 아주 기술적인 용어니까 여러분들 이까지 다 기억을 못 하셔도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전기차 배터리, 리튬이온 배터리 안에는 흑연이 들어가거든요. 주요 원료로. 이 흑연을 실리콘 기반 음극 소재로 대체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얘네가 그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 기술이 현재 상당 부분 개발이 돼서 아직은 전기차용 배터리까지는 만들지는 못하고, 최근 발표에 따르면 무선 이어폰이나 스마트워치, 피트니스 트래커 있잖아요. 우리 손목에 차고 하는 그런 것에 쓰이는 배터리 소재를 먼저 생산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산하면은 이걸 이제 배터리 생산업체에 넘기고, 그러면 거기서 만들어진 배터리가 그런 무선 이어폰이나 뭐 피트니스 트래커, 스마트워치 같은데 이제 탑재가 된 제품들이 이제 나오겠죠. 그래서 이 CEO 얘기로는 올해 안에 아마 그런 제품이 나올 거다라고 했는데, 그 제품이 아직 나왔는지 모르겠고요. 아직 그 제품이 탑재된 제품을 만드는 회사 이름도 아직 공개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은 이 회사가 지금 주장하는 그런 실리콘 기반 음극 소재로 된 전기차용 배터리가 언제 나오고, 또 그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가 언제 나올 거냐라고 하면, 올해 나온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5년경, 그러니까 앞으로 4년 후에 얘네 기술이 탑재된 배터리가 들어간 전기차 EV가 나올 거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참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베르디체프스키 CEO가 한 얘기에 따르면, 얘네 기술을 이용한 배터리가 나오면 당장 현재 전기차용 배터리, 우리 뭐 LG화학이나 뭐 삼성 SDI 혹은 중국 업체가 만드는 그런 것보다 최소 20% 이상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최소 20% 이상. 그리고 이 CEO 얘기로는 기술 개발을 좀 더 완성도 있게 하면 무려 40에서 50% 이상 효율성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전기차는 그때쯤 전기차 나오면 정말, 지금도 전기차들이 참 매력적이긴 한데 그때는 엄청난 매력적인 제품이, 특히 배터리 가격도 낮아지고 무게도 가벼워지고 효율성은 훨씬 높아지는 거라면, 게다가 더 안전한 거라면, 이거는 뭐 전기차는 진짜 매력적인 차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 회사가 어떻게 변화할지를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고, 올해 처음 선정됐는데 아까 얘기한 그런 자그마한 전자기기용 배터리를 얘네 기술 기반으로 바꾸는 작업이 잘 진행된다면 내년에도 이 디스럽터 50에 선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회사에는 그 유명한 다임러, 자동차 회사 다임러하고 우리나라 삼성, 그리고 중국 최대 배터리 회사인 CATL이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얘네 배터리는 보도에 따르면 나중에 생산되면 BMW하고 다임러에만 공급이 되는 걸로 일단 계약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지금 일어나는 혁신을 좀 더 가속화하기 위한 이런 핵심 기술 개발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우리나라 LG화학이나 삼성 SDI도 이런 회사와 관련된 기술 개발을 끊임없이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소개할 회사는 올해 처음 등장한 회사 중에서도 참 관심이 많이 가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왼쪽에 캡처 뜬 것처럼 패트리온이라는 회사예요. 이 회사는 위에 제목을 보시죠. How the Creative Class Gets Paid. 크리에이티브 클래스라는 것은 우리가 유튜브 크리에이터처럼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크리에이터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크리에이터들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와 관련된 이슈를 제기한 회사이기도 합니다. 이 회사는 미국의 창작자, 크리에이터를 후원하는 사이트입니다. 일종의 크라우드 펀딩을 하는 사이트예요. 예를 들면 우리 학생 여러분 중에 한 학생이 그림을 참 잘 그리는 학생이 있습니다. 혹은 사진을 되게 멋진 사진을 잘 찍거나 동영상을 잘 만드는 학생이 있어요. 그럼 여기 패트리온에 등록하고 내가 나한테 후원 금액이 뭐 한 달 기준으로 $100 정도가 쌓이면 내가 만든 창작 그림이나 동영상을 공개하겠다 라고 합니다. 혹은 일시적인 그렇게 그 일정 규모의 크라우드 펀딩이 아니라 예를 들면 뭐 나는 기타를 잘 치니까 누구나 손쉽게 기타를 단시간에 배울 수 있는 동영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기초, 기본, 고급형이 있으면 월 $5를 내면 기초형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해주겠다. 월 $10를 내면 좀 중급형 영상을 보게 해주겠다. 월 $15를 내면 뭐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뭘 공개할 수도 있고 전체 크라우드 펀딩 월 수입을 기준으로 뭘 공개하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 본인의 독특한 밴드 음악을 일정 금액이 모이면 연주하는 영상을 노출하거나 음원을 배포하겠다.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글을 잘 쓰는 사람은 실제 외국인들 중에 미국 사람들 중에 자기가 쓰는 소설 같은 거를 일정 원고 수를 매번 노출해 주겠다. 이런 걸 이제 옵션을 걸고 후원을 받는 겁니다. 근데 이 패트리온의 창업자가 저기 나오는 잭 콘테라는 CEO하고 샘 옘이라는 공동 창업자가 이걸 만든 이유가 저 두 명 중에 한 명이 2013년인가 이 회사 만들기 직전에 유튜브에 어떤 영상을 올렸는데 대박이 났대요. 그래서 유튜브, 그 당시 이제 구글이 운영하는 회사였잖아요. 유튜브와 구글은 돈을 많이 벌었죠. 영상이 대박이 났으니까. 근데 이 잭 콘테하고 샘 옘의 통장에 꽂힌 돈은 정말 푼돈이었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대요. 아니, 내가 크리에이터로 멋진 영상 만들어서 엄청난 팬을 모아줬는데 왜 돈은 유튜브가 다 가져가냐 이겁니다. 자기한테는 쥐꼬리만큼밖에 안 주고. 이렇게 해서 크리에이터들한테는 이거는 문제가 있다. 크리에이터들이 자기가 영상이 대박 나면 그만큼의 후원금을 다 가져가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면서 이 패트리온을 만든 거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창작자들, 주로 미국에, 지금은 이제 미국 외에도 뭐 아까 제가 영상 만들면서 홈페이지 가보니까 뭐 우크라이나 태생의 누군가가 기타 연습하는 걸 올리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던데, 그래서 돈이 모이면 월 모인 금액의 후원금에 베이직 같은 경우는 5%를 이 패트리온이 수수료로 가져가고, 예를 들면 100만 원이 모이면 5만 원을 패트리온이 가져가고 95만 원을 후원자한테 다 주는 겁니다. 물론 이제 결제 수수료가 2점 몇 퍼센트, 약 3% 정도가 있기는 해요. 일단 결제 수수료를 떼고 모인 금액의 5%를 패트리온이 가져가고 나머지를 다 후원자한테 주는 거죠. 그러니까 100만 원 모이면 5%약 5만 원에 수수료 한 3만 원 해가지고 그거 빼고 92만 원을 후원자가 다 가져가는 거죠. 여기 또 멤버십 중에 뭐 아까 기본 버전 말고 프로 버전이나 또 프리미엄 버전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크리에이터가 좀 더 활동하기 좋은 멤버십인데
프로 버전은 수수료가 8% 플러스 결제 수수료. 프리미엄 버전은 결제 수수료가 12%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유튜브나 이런 데서 활동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은 수입의 대부분을 그 플랫폼 회사가 다 가져가잖아요. 크리에이터들한테는 아주 조금만 주는 거고. 물론 거기서도 엄청난 팬을 확보한 크리에이터들은 물론 뭐 유튜브 크리에이터들 중에 잘 나간 사람들은 엄청 돈을 받기도 하지만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얘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크리에이터들이 가져간 수입이 얼마냐 하면요. 현재 약 20만 명 이상의 크리에이터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패트리온에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가 뭐 음악하는 사람, 글 쓰는 사람, 뭐 영상 만드는 사람 골고루 있어요. 우리 학생들 중에도 관심 있는 학생들은 홈페이지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만 명 이상의 크리에이터가 있고 여기에 후원을 해주는 사람이 월 한 6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600만 명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2013년 서비스 오픈하고 지난 8년간 이들 후원자들 월 600만 명 이상의 후원자들이 전체 20만 명의 크리에이터들한테 후원한 금액이 얼마인 줄 아세요? 무려 20억 달러가 넘습니다. 약 2조 2천억 원.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독특한 크리에이터들의 경우에는 이 패트리온으로 점점 모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론 아직은 미국 중심으로 서비스가 되긴 하지만 이게 이제 각 나라별로 아마 좀 더 사용자가 점점 늘어나겠죠. 그래서 현재 이들의 기업 가치는 40억 달러, 4빌리언, 40억 달러죠. 약 4조 4천억 원 정도. 그리고 펀딩 받은 금액도 4억 1200만 달러. 저는 이 회사는 앞으로도 무궁무진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는 기존의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들하고 또 느낌이 좀 다른 거예요. 어쨌든 크리에이터들만을 위한 거니까 또 크리에이터들이 점점 모이다 보면 이 사이트의 시너지 효과가 점점 또 생길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파괴적 혁신기업 디스럽터 50에 처음 등록이 됐는데 제 생각에는 내년 2022년에도 아마 얘네가 또 등록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세션의 마지막으로 소개할 회사입니다. 회사 이름은 풋프린트라는 회사입니다. 홈페이지 캡처 뜬 거 보면 Footprint is changing the world. 풋프린트는 세상을 바꾸고 있다라고 하는데 뭘로 바꾸냐 하면 그 홈페이지 캡처 뜬 것에 Footprint is changing the world 밑에 조그만 글씨로 된 걸 보시죠. We are creating 뭘 창조하느냐? A healthy planet 보다 건강한 지구를 만든다. 또 and healthier people 더 건강한 사람들을 만든다. 뭘로? With our plant-based fiber technology. 식물 기반의 기술을 가지고 만든 플라스틱 대체용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노모 플라스틱이라는 게 더 이상 우리가 아주 뭐 장기간 쓰는 플라스틱을 대체하자는 건 아니고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더더욱 사용이 늘어난 일회용 플라스틱이나 단기 사용용 플라스틱을 대체하는 기술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머티리얼 사이언스, 재료공학 기반의 엔지니어들이 만든 회사고요. 이걸 한 이유가 현재 미국의 경우에 플라스틱의 재활용률이 9%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한 플라스틱의 91%는 그냥 마구마구 버려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바다로도 막 나가고 그래서 우리가 생선에 미세 플라스틱이 많다고 하잖아요. 제 동영상 올 초인가 올린 것 중에
이 플라스틱 문제와 관련된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 우리 인간들은 평균 1년에 SBS 뉴스에 난 건데요. 1년에 우리가 평균 5장의 신용카드에 해당하는 플라스틱을 먹는다고 합니다. 미세 플라스틱을. 1인당 평균 5장 분량의 신용카드가 그 안에 물론 칩도 들었지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잖아요. 신용카드 5장 분량의 미세 플라스틱을 먹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지 않는 한은 아마 앞으로 인류는 미세 플라스틱 때문에 큰 병고를 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얘네는 머티리얼 사이언스, 재료공학을 가지고 식물성 기반의 그런 일회용 및 단기 사용 플라스틱 대체품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100% 바이오 기반으로 만들어서 생분해가 가능하고요. 그 제품은 버렸을 때 그리고 퇴비화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식물성 원료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는 얘네가 올 들어서 펩시콜라 같은 미국의 유명한 식음료 회사들하고 테스트를 해봤대요. 우리 콜라 사 먹을 때 보면 플라스틱 병으로 된 콜라 있잖아요. 캔으로 된 거 말고. 그 플라스틱 병을 얘네 풋프린트가 만든 식물성 원료로 된 플라스틱 대체품에 콜라를 이제 담아서 아마 머지않아 이제 상용 제품이 나올 가능성이 이제 있는 거죠. 얘네 홈페이지 가보면 흥미로운 사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야외 놀러 가거나 할 때 아이스박스 있잖아요. 플라스틱으로 된. 그 아이스박스를 식물성 원료로 만든 아이스박스가 있더라고요. 홈페이지 보니까. 근데 그 아이스박스가 음료 캔 24개가 들어가고 안에 얼음물 넣으면 그 얼음이 15시간 정도 얼음이 보존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 안에 냉기가 유지되는 거죠. 아이스박스 역할을 충분히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소개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독특한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 이런 측면보다는 얘네가 이 지구가 안고 있는 지금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그마한 첫걸음을 의미 있게 내디뎠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제 그동안 펀딩을 3억 8천만 달러 펀딩을 받았으니까 약 4천억 정도 펀딩을 받았죠. 그러면 대부분 연구개발과 공장 설립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에 현재 받은 3억 8천만 달러가 아닌 뭐 훨씬 큰 금액, 지금 받았던 것보다 더 큰 금액을 펀딩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걸 통해서 전 세계 곳곳에 얘네가 생산 설비를 넓혀 나가고 하면은 어쨌든 일회용 플라스틱, 단기 사용 플라스틱을 없애는 데는 엄청난 기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한성대 학생 여러분, 지난 4주간 제 강의를 시청하느라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매 주마다 3개 세션씩 오늘 이 강의를 마지막으로 총 12개의 영상이 올라갔는데요. 뭐 적은 개수도 아니고 짧은 시간도 아닙니다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관련된 제 생각을 충분히 전달하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해서 약간 아쉽다는 생각도 들고 또 동시에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유튜브를 통한 강의 전달이라는 독특한 경험을 해서 아주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모쪼록 제 강의 내용이 여러분에게 작지만 여러분의 새로운 삶을 기획하고 고민하는데 좋은 계기가 되었길 기대하면서
이만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